미국에서 집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50만 채가 더 많아요. 안 팔린다는 얘기죠. 집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신규 주택이 착공을 안 하겠죠. 그러면 건설 노동자들 일감이 급속도로 빨리 떨어지는 구간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기에다 관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침체 관련주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어쨌든 끝났잖아요. 예.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으로 그러면 혜택 수혜를 볼 섹터는 조선만 보면 되는 건가? 어디가 좀 될까요? 조선밖에 없었죠. 지금 보면 오히려 내수주 보고 있어요. 내수주 무슨 의미죠? 수출 기업들이 꽤나 힘들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침체가 안 온다는 가정하에서는요, 이게 침체가 되게 중요한 게, 침체가 안 오면 우리가 비용을 미국에다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거죠. 뭐 부품 가격 15% 올랐으니까 15% 더 챙겨달라. 안 그러면 수출 안 하겠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15% 오른 가격에 발주를 냅니다. 계속 가요. 근데 문제는 미국 고객들이 소비가 서서히 줄어든대요. 그러면 15% 올려달라. 그러면은 어차피 좀 안 팔리는 것 같은데 재고나 써먹자, 미안하다. 힘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익에서 깎아먹어야 돼요. 관세만큼. 지금 안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 사례가 나왔었던 게, 미국에 있는 회사들, 뭐 G나 이런 회사들이 일본에 있는 회사들한테 관세가 15%니까 15% 가격 떨궈달라. 미국 회사 손해보기 싫다. 딱 이렇게 그냥 통지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 힘싸움이 이제 엄청 벌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힘싸움을 이겨내는 업종은 넘기고 아니면 못하고, 침체가 오면 전반적으로 다 어렵고. 근데 만약 미국의 지금 고용이 이렇게 되면서 침체가 된다라 하면은 트럼프는 웃을 겁니다. 침체가 왔네, 드디어 금리 인하해야지. 9월 달에 0.25가 아니라 0.5% 내려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침체를 즐길지도 몰라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인상된 가격으로 옛날만큼 물량을 그대로 넘기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수출업종 뭐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약간 다운이 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이 박살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경제는 살려야 되겠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돈 풀어야죠. 뭐. 추경이 저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더 나올 수 있다. 한 내년까지 3번 더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내수라도 일으켜서 수출,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수출로 나오는 거로 내수가 박살난 걸 버텼는데, 만약에 미국 수출마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2년 연속 적자를 봤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달러를 못 벌어오고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굉장한 불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수를 일으켜서 내수라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수 관련주를 잘 봐야 되겠죠. 내수 관련주라고 하면 이번에 추경으로 인한 민생지원금 관련주들도 내수 관련주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럼 뭐 내수 관련주 CU 편의점을 사야 되나요? 뭐 쓸 때가 동네에서 제일 딱 편의점이 적당하더라고요. 백화점 안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CU 주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BJF 리테일인데 이제 가치주가 돼버렸어요. 주가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괜찮습니다. 뭐 들고 다니게 배당도 괜찮고. 근데 이제 이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 기대하진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교촌치킨. 교촌치킨도 PER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가치주의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제가 투자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1년에 10%씩은 올라가줘야 돼요. 그럼 그 상승 구도로 올라갈 거냐랑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은 나와야 돼요. 못해도. 이 세 개가 다 같이 되면서 배당 뭐 기대감이 좀 더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그 세 개가 그 조건에는 안 맞았었어요. 성장률이 너무 낮았었어요. 외국인들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내수주가 될 수 있냐면, 진짜 어이가 없지만 민생지원금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사람들? 피부과 가겠죠. 피부과도 돼요? 네. 30억 이하면. 네. 30억 이하의 피부과에서 피부 이거 하고 다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이게 불황일수록요, 취업 경쟁률이나 이제 뭐 어떤 돈을 버는 데서도 엄청난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초반기에, 불황 초반기에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지고 그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본인들의 투자를 합니다. 외모도 경쟁력인 시대이기 때문에 위고비를 한 대 맞든 뭘 하든 저처럼. 위고비 맡고 계신다. 네, 맡고 있습니다. 뭐 위고비를 맞든 뭘 하든 외모에 이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불황이 왔다는 거죠, 저도. 외모에 투자한다는 게. 이제 살은 그대로신 것 같은데 위고비를 역행하는. 아예 뺏어 오겠습니다. 몇 번 맞으셨어요? 2번 맞았습니다. 아직 얼마 안 되셨구나.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불황이 계속 장기적으로 되면은 그때는 투자 안 하죠.
어차피 의미가 없어지니까. 근데 초창기 때는 외모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할 거라, 뭐 화장품이라던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랑 특수하게 좀 쓸만한 게 여행 같은 데도 쓸 것 같아요. 여행에 소비해라, 뭐 해라, 이게 좀 지방 경제 살려야 되니까 그런 쪽 관련된 것들 뭐 좀 숙소라던가 리조트라던가 그런 쪽이 좀 나올 것 같고, 화장품 이런 게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엔터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엔터엔 돈을 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는 못 아끼잖아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콘서트 티켓 챙겨줘야 되고, 굿즈 사줘야 되고, 뭐 사줘야 되고, 이 비용을 내거든요. 그런 것들, 좀 특수한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K뷰티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화장품 및 그러면 피부 미용기 관련주가 이런 추경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주 투자할 때 뭐 모든 화장품이 다 좋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 더 좁혀주는 투자 포인트 주신다면요. 의료기기들이 괜찮죠. 의료기기들 보면 원택이랑 클래시스가 있는데, 제 22년도부터 맨날 얘기했던 회사들이에요, 둘 다. 하나는 집 앞에 있어서 얘기했었고,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50%거든요. 영업이익률 50%는요, 그냥 사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기 같은 엄청난 사업이에요. 회사죠.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주가가 결국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얘도 정체적인 게, 실적이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은 계속 가지만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정체되면서 실적이랑 만날 때까지 이제 계속 횡보를 할 겁니다. 그 횡보를 하는 시기가 지금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뭐 내년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또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저렴해졌다, 이렇게 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K뷰티랑 우리나라 식품주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내수주이면서 수출주예요. 우리나라 이마트는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근데 코스트코나 월마트는 주가가 올랐어요. 얘네들은 내수주인데 수출이 가능해요. 경기 방어주가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 능력을 가진 수비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K뷰티들은 국내 비중은 나날이 줄어들고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도 불황이 오면 결국 투자하거든요, 같이. 네. 그런 거고,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지금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소형 화장품들이 이제 그 아마존이나 이런 걸 타고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아마존 타고나 이런 들어가는 것은 의료기기들 말고 순수 화장품, 특히 이제 기초 쪽. 예, 그쪽 색조는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 기초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애들을 좀 보시고, 영업이익률 보시면 외국인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나옵니다. 매출, 영업이익, 폭발적인 성장, 영업이익률, 폭발적인 성장.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완전 고속 성장주인데, 이런 불황에서 고속 성장하는 기업, 코스피, 코스닥 다 걸러봤자 몇 개 나오겠어요. 걔네들 필터링된 얼마 안 나오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그쪽으로 쏠려버리죠.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올라야 되는 주가 대비 유동성이 쏠려버리니까 주가가 더 오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미국 쪽을 좀 가봐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고,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 그 시점과 주요 원인 뭘로 보시나요? 저는 100%로 봅니다. 침체는. 침체 원인 하나는 뭐냐면 관세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놔서 경기를 부양했던 거고, 주식시장이 좋아서 경기가 더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 베이비 부모가 계속 은퇴를 해요. 은퇴자가 늘어나면은 아무리 연금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은퇴를 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뭐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좀 더 쓰고 내가 더 일하면 되지,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날이 취업 가능률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58%까지 내려갑니다. 네. 지금의 62%거든요. 2030년 58% 되고, 그런데 이민자들은 계속 또 쫓아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임금은 계속 이제 옛날처럼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들 거고,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어떤 시즌이 되냐면, 침체라는 시그널, 고용이 살짝 둔화가 되면서 소비로 이제 이전이 되면은, 침체가 되면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돈의 이동이 벌어집니다. 주식 시장에서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채권으로 돈이 이동한다는 얘기 뭐냐면,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채권을 사주는 세력들이 되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그럼 본인의 연방 부채 이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재정 적자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하고, 완화되니까 본인이 감세책이든 뭐든 추가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트럼프 인기를 계속 구가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겠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방치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있는데, 근 20년 동안 3번 있었던 지표였는데요. 미국에서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갭이 50만 채가 벌어졌어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50만 채가 더 많아요. 안 팔린다는 얘기죠. 계속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면 결국 뭐냐면 집 가격이 떨어집니다. 집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규 주택이 지연돼요. 착공을 안 하겠죠. 무서우니까. 그러면 건설 노동자들 일감이
급속도로 빨리 떨어지는 구간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런 점에서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관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용지표가 흔들렸던 것도 있지만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 비용을 어떻게 해서든 틀어 막아야 되는데 사람을 자르는 것 외에는 지금 틀어막을 비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계속 해고라던가 뭔가 더 저비용을 쓰는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미국도 침체 관련주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침체 관련주가 뭔데요? 우선 방어주의 역할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침체 관련주라고 하면 방어주인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필립 모리스 사세요라고 말했을 건데 담배 주식이 70% 올랐어요. 1년 만에. 이미 그 늦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되고 이번에 관세 협정을 잘 보시면 트럼프가 딱 2개 회사를 챙겼어요. 하나가 보잉을 챙겼습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기 그 시맥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기술 논란이 많죠. 기술 빼왔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가격이 보잉 여객기의 절반 가격이에요. 그러면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해야 되니까 너무 땡큐인 거죠. 중국 항공기를 막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중국 항공기 사겠다고 발표했다가 이제 어쨌든 그때쯤 이제 관세 협상 막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잉 항공기를 무조건 사라고 넣잖아요. 그래서 보잉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농산물 협정 계속했던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농산물을 계속 사라고 압박을 합니다. 열어라. 그러면 미국산 농산물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들어올 때 0% 관세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돈을 버냐는 명확하잖아요. 미국 농업기업들이 돈을 벌겠죠. 근데 미국 농업기업들 보면은 미국도 2가지가 있는데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글로벌 유통시키는 회사가 있어요. 딱 4개 있습니다. ABCD라고 해서 ADM이라는 회사가 있고 B에 번지가 있고 C라는 거에 카길이 있고 D는 제가 까먹었어요. 상장 주식, 그 미국 주식에서는 ADM이란 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묘종부터, 종묘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료부터 해서 그 농작물 다 가지고 글로벌 유통, 사료 만들고 뭐까지 다 해서 유통을 합니다. 그러면 관세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마진을 살짝 남겨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유통업체들 마진이 좋아지는 구간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과가 100원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사과 하나에 1,000원이니까 굳이 100원으로 넣을 필요 없이 그래도 한 500원 정도에만 넣고 마진은 한 400원 챙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좀 돈을 먹지 않겠나. 그런 회사들은 배당도 괜찮고 애초에 매출이익 안정적이고 농업이라서 경기 방어주인데 지금 기후가 점점 이상해지면서 농작물 작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쌓아놨던 재고나 이런 것들이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이익이 더 좋아져요. 그런 점에서는 얘네들이 1번이 아닌가 그거였고, 2번째는 미국 농산물 수출길이 확 열렸기 때문에 작황을 더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농부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면 불법 이민자들을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럼 농촌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농기계를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 농기계가 있어요. 자율주행 농기계를 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리모컨을 해서 한 대를 움직였다면요. 왜 자율주행이라는 게 왜 자율주행이냐면 열대가 그냥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기계만 사다 놓으면은 농사를 계속 많이 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농산물 기계를 파는 회사들이 매력이 있겠죠. 뭐 코마츠라던가 뭐 미국에 또 하나 있다던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동이라던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경기 침체가 100% 온다고 말씀하셔서 경기 침체 관련주로 방어주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침체가 오면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증시가 어쨌든 떨어질 것 같은데 방어주를 산 게 아니라 그냥 다 털고 현금을 지키는 게 나은 게 아닌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현금 들고 있는 게 나쁘지는 않은 전략인데 증시가 완전히 지금 옛날과 달라진 거 하나가 뭐냐면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해버렸어요. 아까 같이 뭐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부양책을 내고 재정 적자를 펼쳐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죠.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이 상태에서 침체는 맞는데 증시만 부양시킬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침체는 인정하되 증시만 부양시키는 방법이 그거 관련된 세금들을 깎아주는 겁니다. 뭐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법인세를 인하한다던가 뭐 이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관세라는 걸로 인해서 침체가 만들어졌으면 관세로 인해서 또 수익을 얻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도 투자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와 인플레이션의 그런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네요. 인플레이션 데미지 먹을 거예요.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을 원유 오펙이 증산하고 뭐 해서 석유 가격으로 어떻게 틀어막고는 있는데 지금 CPI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필수 소비 물가 이런 거는 좀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CPI 떨어지겠죠. 집값이 잡히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계가 편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와야 되는 공산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은 이상하다. 왜 인플레는 잡힌다고 하는데 왜 계속 소비가 이상하고 고용이 박살나고 있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파월 의장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시고요? 현재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는 계속 쪼고 있는데 하반기에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 뭐 코인도 그렇고 증시도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9월에도 안 할 수도 있겠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의 결정적 신호 나중에 뭘로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고용이랑 소비 쇼크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소비 지표가 나오거든요. 아마 화요일 날부터 소비 지표가 나올 건데 그때 소비마저 타격을 받으면 라고 하면 침체 이야기가 뉴스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 고용이 무너지고 고용이 무너지니까 일자리 잃은 사람도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가 둔화가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옛날에는 고용만 원인이었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걸려버렸어요. 관세와 이제 고용이 소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관세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유예 기간 동안 당겨쓰기, 혹시 모르니까 생필품 미리 잔뜩 사다 두자 이러면서 소비가 억지로 좀 끌어당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억지로 끌어당긴 것들 다 써먹을 때까지 소비가 갑자기 급격히 둔화되는 시기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비 지표들이 이번 주 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달 것 때는 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고용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좀 침체가 오고, 침체가 왔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못하겠다라는 말이 쏙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마 파월 의장이 나서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페드와치에서는 9월 달에 0.25 한 번은 내릴 거라 봤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 내려야 될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8월에 시작됐잖아요, 관세가. 재고를 대략 다 써먹으면 이제 10월부터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리는 내렸는데 10월부터 인플레가 올라가기 시작하네, 상품 물가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그 9월에 한 금리 인하가 한동안의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할 거라고는 보시네요? 9월에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까지는 물가가 버틸 거로 봐요. 9월까지 CPI가 하면 안 돼요 이런 주장을 못 할 거니까 9월에는 할 수 있는데 10월부터는 이제 물가가 뜨는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물가가 뜨는데 침체가 왔대요. 그 연말쯤 되면 이제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스태그라 부르기까지 좀 뭐 할 것 같고, 어쨌든 침체와 물가만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겠죠. 그러면 기업들 실적이 급격히 둔화되는 구간이 한 4분기 실적부터는 S&P 500 전반적으로 좀 기업 실적을 좀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전망치가 떨어지면서 3분기 때 전망이 나오니까 3분기 때부터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석 언저리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진 않겠죠? 그게 추세적으로 이어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는 그럴 가능성 없을 것 같고요. 진짜로 올라가네? 라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지 않을까. 근데 미국에서 고용이 먼저 무너진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금리 인하를 막 중국이랑 미국이 거의 뭐 관세 전쟁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막 그 정도까지는 낮게 보고 있어요. 자,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가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시고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칠 충격의 가능성은요? OBBA가 통과되면서 뭐가 되냐면 5조 달러를 더 한도를 올렸어요. 살짝. 그래가지고 이제 2조 정도를 더 부채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5조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적자를 지속하는 데는. 그래서 적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적자 문제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부채를 뭐 한국이라고 하면은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은요, 그냥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채로 붕괴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 연방 부채 이자가 너무 엄청나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옵니다. 그럼 미국 연준 금리가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채 이자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다시 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커지려면은 한 5년에서 10년 뒤에나 이제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노답 상태가 나올 것 같고, 당장 1, 2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 나라의 의무예요. 문제가 뭐냐면 수요가 더 세요. 제발 달러 좀 찍어주세요 라는 게 지금 수요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나라들 무역 GDP가 계속 커가고 있는데 무역 규모를 돌리려면 그만큼의 달러를 계속 가지고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도 미국이 그렇게 찍어내서 재정 적자고 하고 부채를 깔고 있어도 아직까지 시중에서 유통되는 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계속 강달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여기서 더 찍어내는 게 오히려 지금 세계적인 수요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더 찍어내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 뭐 달러가 붕괴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